그 보편적 층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됐고, 이제 선생님 책,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책 중에 8강과 9강이 역사 철학이고, 그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그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 관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자연주의를 적용을 하자면, 역시 우리 역사도 자연주의적 시각에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상위 개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거는 아닙니까? 아까 그 선생님의 표현대로 네.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는 사람이라는 어떤 종, 네. 보편 층위에. 예, 보편적인 층위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의 파노라마가 어떠한 테두리 안에 그서 포착되느냐, 네. 뭐 이런 눈높이에서 진행된 칸트적인 철학이죠. 네. 선생님이 아까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칸트와의 친연성을 너무나 잘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네. 칸트와 같은 층위에서 유사한 작업을 했다고 저는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적인 작업을. 그러나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은 그러한 보편성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여기서의 우리는 사람 일반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을 말하는 거고 한국의 역사를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층위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역사를 자연주의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사실은 선생님 말씀에 조금 좀 반박을 하고 싶은 선생님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 보편층위라고 할 때는 그 아래층위를 포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칸트도 한국의 역사를 칸트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연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정식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세계를 보는 눈, 세계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간을 보는 눈, 그러니까 세계관과 인간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트겐슈타인은 또 선생님께서는 세계를 그런 식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상학적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사도, 한국인도 사람이고, 한국의 역사도 혹은 한국 사회도 하나의 세계인데, 그 관을 가지고서 보셔야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네. 또한 동아시아에 살고 있죠. 네. 또한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 살고 있고 네. 또 한반도의 남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앵글을 하나하나 잘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유의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선생님 말씀대로 지구가 동아시아를 포섭하고 네. 동아시아가 한반도를 포섭하고 이런 포섭 관계는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 역사를 논할 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서야만 한다라는 당위는 도출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인생관이 사회에 대한 사회관과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탑다운형이고요. 네. 저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을 집필할 때 바텀업으로 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관, 세계관을 길어내는 방식으로 갔지. 이 책에서조차도 어떤 거시적인 세계관을 맨 위에 세우고 그로부터 추론하는 식으로 우리 역사를 본 그런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마치 고고학을 탐구하듯 사실은
고고학적 유물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지나치게 뚜렷한 어떤 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사실은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 유물 자체에 들어가서 그 구체적인 이런 사안들, 유물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거는지 이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그 유물이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떤 아주 연역적으로 탑 마텀으로 뭘 어떤 그 전제 내지는 어떤 어썸션을 가지고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왜곡하기도 쉽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자료를 모으는 것 같은, 조심스럽게, 그래서 무언가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이제 어프로브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작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이 대화의 해석학을 향하여 아닙니까? 해석학적 입장에서 보면 해석학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나와 그 해석의 대상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그도 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선생님의 말은 한국 사회를 볼 때 선생님의 관이 없이 해석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관은 자연주의적, 인간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적 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적 관이라는 표현을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데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제게는 좀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는 좀 다른 표현들을, 다른 방법론들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역사 현상학이라는 네. 그런 방법론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번역의 고고학이라는 네. 방법론을 소개를 했죠. 네. 일단 번역의 고고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선생님이 좀 전에 그 바텀업의 역사 연구를 고고학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유물을 그 자체로 일단 연구를 하는 게 그 사관이라는 선입견을 덮어씌우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역사에서의 자료가 유물뿐 아니라 문헌 사료 네.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문헌 사료는 우리 시대로 그 호출되어서 번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번역의 고고학이라는 어떤 합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유물을 대하는 것처럼 사료도 그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할 때 처럼 같은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의 역사 방법론은 번역의 고고학입니다. 제가 물론 발로 뛰고 유물과 유적지를 답사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제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역시 사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문헌에 대한 연구가 그렇죠. 네. 그 문헌에 대한 연구에서 제가 가졌던 태도는 그 번역의 고고학이라는 방법으로 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작업들은 일종의 역사 현상학이고요. 저 역사는 그 현상학에서처럼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현상으로서 드러내 보이는 두 개의 채널이 유물과 사료, 문헌이죠. 이 둘 다를 잘 포섭해서 고고학자의 마음으로 바텀업을 이루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종의 결론이 주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고학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 현상학과 번역의 고고학이라는 툴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 어떤 프리즘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의 한국인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그 한국인의, 선생님께서 이제 책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일종의 이건 하나의 정신사의 탐구인
전문가로서 이제 작업을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한국의 정신사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한국의 정신사의 그 특징이라는 그 설정 자체에 대해서 네. 의문을 가집니다. 음,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음, 한국이 그만큼 그 어떤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지, 음, 세상의 어떠한 민족이나 역사도 그 우리만의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혜를 불교에서 배웠어요. 음, 불교에서의 근본 태제가 자성에 대한 네. 부정 아닙니까? 네. 스스로 자립하는 어떤 실체 중심적인 본질, 이런 건 허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역사를 볼 때에도 그 자성에 대한 불교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 정신의 어떤 고유한 특이성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정신사라는 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고대의 마음, 고대의 철학과 철학의 본래성에 그 육박하고 있는지 그 본래성에도 관심이 있었죠. 즉 저는 그 과거로 소급을 해갈수록 그 우리 인간의 사유에 어떤 그 간마기들, 즉 뭐 동아시아 사유, 네. 유럽 사유, 네. 네. 뭐 이런 간마기들이 점점 더 이렇게 해체되는 것을 음,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분화가 그만큼 덜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정신의 계보학을 그 소급해 가다 보면 중국인도 한국인도 일본인도 불분명해집니다. 고대에는 아마 그러한 분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알게 된 그 더 확신을 갖게 된 가설은 샤머니즘이었습니다. 네. 그 세계의 어느 섹터를 막론하건 고대 정신의 어떤 요람이 되었던 것은 샤머니즘이었던 거. 그러면 그 한국에서의 정신사의 연구가 그 샤머니즘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한국만큼 샤머니즘의 흔적이 비교적 잘 보존된 경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 그 많이 훼절되고 사라졌지만 그나마 절맥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기적적인 현상에 저는 더 감사하게 됐고요. 이런 게 제가 그 탐사하면서 얻게 된 잠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샤머니즘의 보존이 한국 정신사적 뭐 특징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네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선생님 말씀은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작업이 한국인들이 혹은 뭐 한국 민족이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진 정신사의 궤적을 그려왔다 쪽은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고 인류의 어떤 보편층위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 중에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서 한국적 정신사가 이렇게 펼쳐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구도이긴 하지만 몇몇 어떤 그 보편적 속성들은 한국에서 좀 더 보존되거나 좀 더 강조되거나 뭐 이럴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근대성을 하나의 그 보편적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는 샤머니즘은 사실은 타파의 대상이잖아요. 그 무언가
일단은 그 아주 근본적 측면에서도 비과학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어떤 근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샤머니즘에는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어떤 긍정적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 근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양에서도 사실은 그 샤먼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동아시아권보다 소위 그 재정 일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도가 저는 서양이 좀 더 강하지 않았었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왕인 그런 어떤 전통이,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히랍 고전들, 특히 이제 히랍 희비극을 보면 사실은 그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신탁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샤먼이라고 자주 봐야 하고,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얼마나 이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것이 동양적 샤먼과 서양적 샤먼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두 가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몇 가지 질문을 받으면 첫 번째 질문이 늘 가물가물해지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나이에 네. 접어들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건 뭐였지? 그래서 가물가물한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저같이 이제 근대성을 예. 이제 중요시 그렇죠. 여기는 네. 사람에게 만약에 샤먼에 대한 맞습니다. 어떤 네. 말씀을 해주신다면. 과학사회는 적용이 될까요? 저는 세상에 그 버려야 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과학을 연구할 때 천동설은 그 버려져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천동설이 지동설에 밀려났지만 네. 천동설이 인류의 그 지성을 지배한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다 바보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동설도 나름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뭐 주전원의 가설, 이런 악명 높은 보조 가설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동설에 비해서 턱없이 복잡하니까 그냥 버려진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은 윈도우의 그 유용성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스를 쓰진 않죠. 도스를 쓰지 않는 네.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천동설이 뭐 지동설보다 더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천동설도 나름대로 그 세상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군림했었다는 굉장히 것을, 쿤적이. 네, 네. 그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문학적인 정신주의로 그 어떤 담론을 이렇게 좀 옮겨보면 더더욱 저는 버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류가 그 지구상에 출현을 해서 최초로 인간다움을 보여준 그 흔적이 저는 샤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 또 하나의 가설인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신화들, 네. 샤먼의 작업 혹은 샤먼 공동체의 작업이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표현이 아까 비과학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신화는 과학에 비할 바 없이 비과학적이고, 샤머니즘의 여러 주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과학적인 겁니다. 이제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과학주의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적인 이야기를 미신이니까요. 미신 함축하게 타파니까요. 되는데, 네.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 후설의 서신교환에 보면 후설이 하이데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더군요. 로만 잉가르덴이라는 동료 학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후설이 하이데거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비과학적인 천재야. 이런 표현을 네. 남긴 적이 있고 저는 네. 그 표현이 너무나 절묘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수학자였던 후설이 신학도에서 출발해서 철학도가 된 하이데거를 이해하는데 어떤 한계를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재는 맞는데 저렇게 비과학적일 수가 있을까? 혹은 비과학적인데 어떻게 저렇게 천지일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이제 샤머니즘도 어떤 비과학적인 천재적인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떤 형용 모순이 아니라 나름대로 잘 아기가 맞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더니티, 근대성이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근대성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그래서 근대성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그 이전은 잊어야 된다. 틀린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의 상수값으로 딱 그렇죠. 있죠. 계몽이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다크니스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수값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허히 보듬어야 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샤머니즘을 애정 어린 눈으로 보면 볼수록 근대성 못지않은 어떤 인간성을 거기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헤켈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이런 가설을 내세웠죠.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고. 저도 저의 생애에 샤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엉망진창 케이오스인 상태에서 접신에 가까운 어떤 빛내림이 제게 있었고 그게 저를 철학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철학이 아주 근대적인 현대 철학, 분석 철학이었지만 그때 강렬한 빛내림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도 반추해보곤 합니다. 어떤 샤먼적인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엘리아드의 명저인 샤머니즘을 이루면서였습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 저희 롱테이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매일 잠만 자던 시절. 그랬죠. 꿈을 꾸느라고. 네, 꿈을 꾸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때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접신과 같은 그렇죠. 어떤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네. 근데 그런 경험 자체는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양태는 다르지만 그건 이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이제 절대와의 만남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샤먼을 좀 싫어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적인 기독교도도 아니고 그냥 좀 무신론자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와의 만남 이런 어떤 순간이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선생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근대성과의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는